팬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네요. 자, 이제는 축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님 앞으로 모시죠. 큰 박수 주십시오. 일요일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보고 싶었던 박범계 최고위원이 안 보였어요. 월요일날 아침에 최고위를 하는데 보니까 머리에 파마를 하고 나타나셨어요. 보통 결심을 단단히 세우면 머리를 빡빡 깎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지 촛불로 세상이 새로워지니까 결심을 세웠다를 파마로 머리에 힘주는 그런 세태가 되었어요. 잘하고 있습니까? 네. 무조건 잘합니까? 근데 본인은 아직 이게 디스인지 잘 몰라요. 박수 치고 있으니. 우리가 촛불 혁명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 혁명은 있었지만 청산은 없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현대사가 우여곡절, 굴곡이 많았기 때문이죠. 우리 박명림 교수님 앞에서 제가 한국 현대사 얘기하면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이지만 오늘 이 자리는 축사의 자리니까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1 독립만세를 불렀지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정말 독립의 그 뜻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우리는 가까스로 독립을 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4.19 의거에 깃발을 높이 들었지만 곧 5.16 군사 쿠데타에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늘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나라를 뺏기고 광복을 맞이했지만 나라를 제대로 이 기강이 바로 선, 혼이 바로 선 정상적인 나라를 세우는 데는 미흡했습니다. 곧이어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우리 스스로 나라의 기강, 친일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정신없이 전쟁의 와중에 빠졌어야 했고 또 우리나라의 국력을 그대로 온전히 의사표시를 하기에도 우리는 힘이 모자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이없는 주장을 당하는 것도 그 당시 우리는 이 6.25 전쟁 끝자락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제대로 정신을 쏟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국민들이 의롭게 때로는 의병으로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고 나라의 독립을 찾기 위해서 저 먼 만주벌판에서도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리고 독립을 외쳤지만 끝내 그것이 온전히 우리 것으로 되는 데는 힘이 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세계사의 경이로운 어떤 나라도 감히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지 않은 전무후무한 촛불 시민혁명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완수해낸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쟁으로 또는 쿠데타로 미완으로 끝났지만 짓밟혔지만 이번에는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폐를 제대로 청산해내고 혁명의 완성이 예감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시대에 여러분이 함께 숨쉬고 호흡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지금은 그냥 그날인 것 같지만 한참 지나고 역사가 기록할 때는 그 엄청난 시대에 내가 촛불을 들었고 내가 함께 했었고 내가 목소리를 냈었고 내 주장이 관철됐었다.
그런 역사가 써질 것 같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합니까? 그 길을 완수할 때까지 여러분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일을 이끌고 있는 우리 박범계 최고위원님이 지금은 머리 파마를 하시고 여유롭게 나타나셨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엄청난 일을 내가 시작하고 있구나 스스로도 아마 아주 많이 놀라실 것 같습니다.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검찰 적폐를 청산해내라, 우병우를 구속하라, 검찰 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하면서 추운 날을 밤을 새고 그랬습니다. 그 호연지기로 이 일을 맡겨도 안심이 되는 그런 분입니다. 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성격이 아주 좋은 사람이어서 5분 전에는 디스를 했지만 5분 후에는 칭찬 모드로 급반전합니다. 일을 잘하시면 항상 칭찬해 드릴 겁니다. 앞으로 우리 적폐청사특위에 합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늘 긴장되시고 또 주목을 받으실 텐데 항상 신중하고 침착하면서도 또박또박 적폐를 정말 핀셋처럼 구석구석 잘 짚어내 주셔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토대 위에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촛불혁명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다. 오늘 이 토론의 사회를 맡은 슈퍼모델 김미화입니다. 안희걸 선생님 오세요. 네. 원래 촛불 집회 같은 거 하면은 초장사만 녹아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 촛불혁명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노다지를 캤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일 잘하고 계세요. 노다지 캔 거 맞죠, 여러분? 박수 주세요, 이럴 때. 제가 촛불 집회 광화문에 두 번째 촛불 집회가 열릴 때 무대에 섰었거든요. 그때 정말 추운 겨울인데도 춥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저쪽 남대문에서부터 세종대왕까지 쫙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데까지 쫙 촛불을 밝히시는데 제가 무대 위에서 사실은 조금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끌어갈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의 그 눈빛에서 그 결연함에서 제가 여러 소리 못하고 제 유행어 방패 이 소리만 버럭버럭 소리 지르다 내려왔습니다. 정말 그때 여러분들이 1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쫙 광화문을 채우셨는데 그때 사실은 이거 방송에 나가고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살짝 직업병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이렇게 늘 긴장하고 있으니까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그런데 거기서는 화장실을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그 인원에 꽉 끼어가지고 공중에서 공중부양을 하고 다녔으니까 기저귀를 차고 이 예쁜 연예인이 다녔다는 그런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꾸셨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각계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토론을 해 주실 텐데요. 언론계에서도 나오셨고, 시민사회계 나오셨고, 그 다음에 학계에서도 나오셨고, 박범계, 그리고 개그계 쭉 나와서 우리 박범계 의원님, 박수 주십시오. 오늘 이 행사를 만드셨는데 전에 청와대에서 100대 국정과제 이야기 하실 때 테드 형식으로 하셨죠? 예. 가장 멋지셨어요, 의원님. 네네네. 오늘 기대를 해보겠고요. 멋지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은 이제 여러분들이 발제를 해 주실 테고, 그리고 토론을 잠깐 하고, 또 객석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쌍방향으로 토론하는 그런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이 옆에 앉아 계신 그 안진걸 사무처장님이 여기 앉아서 하실 거예요? 테드 형식으로 딱 나가서 하시면 폼 나는데. 괜찮아요? 저기 익숙치가 않아가지고요. 진짜? 예, 근데 뭐 이렇게 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야? 저기서 해주실 건데. 네. 아, 거기서 해주시나요? 예, 예.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하셔도 되는데. 아. 오케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멋지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님이세요. 광화문에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정말 생생한 네. 이야기 해주실 겁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 의원님들, 또 기자님들, 그 다음에 우리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 많이 오셨네요. 예, 박범계 의원님들, 지지자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박범계 의원님 별명 아시죠? 박범계 있잖아요, 박범계. 예, 정말 귀여우셨는데. 예. 예, 굉장히 뜻깊은 토론회여서 저도 PPT 그리고 자료집에 발표문도 따로 준비했는데 발표문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PPT만 간략하게 제가 이제 지난 촛불 시민혁명의 여정을 간략하게 속여 올리면 여기 계신 다른 선생님들께서 좀 더 분석해 주시고 의미를 부여해 주실 것 같습니다. 김미아 선생님은 그때 촛불 시민혁명 11월 5일, 10월 29일, 11월 5일, 11월 12일 날 집회 때 처음으로 100만 명이 광화문에 돌파할 때 오셨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저씨랑 같이 올라오셔가지고 애기 아빠랑 올라오셔가지고 노래도 하셨잖아요. 노래도 해요. 예, 방패라는 구호도 외쳐주시고 그래서 이번 촛불 시민혁명의 좀 잘 안 보이긴 해요. 그쵸? 보이긴 보이실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냥 그런 그림 위주로, 저기에는 그냥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해낸 촛불 시민혁명인데, 돌이켜보면 4.19나, 또 6월 항쟁, 또 부마 항쟁, 그리고 87년 6월 항쟁 그리고 2008년도에도 대규모 촛불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작가 조정래 선생님께서는 태백산맥에서 우리나라 민족이 우리 국민들이 한해 모닥불을 피웠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한 맺힌 세월을 살면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하늘 안으로만 안고 있으면 화병이 걸려 죽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신 분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하고 답답하겠는데 그것을 저항의 물줄기로 승화시키면서 이렇게 버텨오고 자랑스러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면면이 오는 저항과 어떤 참여의 전통이 있었기에 촛불 시민이 가능했다는 말 써놨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글씨는 잘 안 보이니까 그냥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예. 저것은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으로 고발하던 그 사진입니다. 사실 시민단체들이 고발 많이 하죠. 이재용도 했고 박근혜도 했는데 고발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최고 권력자를 고발하는 것은 좀 두렵기도 해요.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이 권력을 국민을 유린하는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 이재용이 재벌 특혜로 삼성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열화 같은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고발했던 그 사진입니다. 또 한번 저것은 어저께 아마 뉴스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저건 12월 3일입니다. 가장 많이 모인 날인데요. 232만 명의 국민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모이시던 날인데 12월 3일 집회 하루 앞두고 12월 2일 날 법원에서 전격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을 보장해라는 판결을 내린 그 장면입니다. 제가 이제 YTN 화면 갈무리인데, 경찰이 이런 식으로 골탕을 먹여요. 제가 일찌감치 집회 신고를 내면, 한 하루나 이틀 앞두고 금지 통고를 합니다. 그럼 집회나 행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 요즘엔 전자소송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얼른 소장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냈더니 재판부에서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100m 앞까지 행진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허용해 주셨는데 그때는 이제 가처분으로 저희가 이긴 건데 어저께는 법원에서 정식으로 경찰이 국민들의 행진을
불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이제 불법적으로 금지하는 관행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위법하다. 경찰들의 그 집회 시위를 수시로 금지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라고 결정을 정식으로 내려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그날 그 12월 3일 날 12월 9일 국회 탄핵 가결일을 앞두고 모여주신 거거든요. 혹시라도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이 국민들 사이에 돌면서 다들 기억하시죠? 그날. 근데 벌써 아주 오래전 일 같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너무 격변과 격렬한 어떤 우리 국민들의 감동적 참여가 있어가지고 저도 가끔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주 오래된 듯한 느낌인데 돌이켜보면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예, 10월 29일이 다가오는 적부심행 1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일을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그런 것으로 만든 세월. 그 세월을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가운데 우리 참 문상식 변호사님 감사해요. 큰일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더 주세요. 말씀 고생 많이 땀 안 흘리시는데 땀이 막 예. 자, 이번에 그 네 번째 발제하실 분인데 해외에서 외신들이 이번에 우리 그 탄핵 촛불 집회할 때마다 굉장한 관심을 가졌죠. 도대체 이게 뭐냐. 엄청난 관심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뉴욕타임즈의 최상훈 기자님께서 외신들이 우리나라의 촛불혁명 어떻게 바라봤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십시오. 방금 소개받은 뉴욕타임즈 서울 YTN 기자는 아니고요. 그래요? 뉴욕타임즈 서울 지국장을 위하는 최상훈 기자입니다. 그 외신 기자라는 게 국내 언론 이 큰 신문처럼 많은 기자가 있지 않고요. 대다수 한두 명, 소수의 기자가 전문 분야가 있기보다는 이렇게 한국 전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주로 주목하면서 외국 신문에 또는 언론사에 기사를 쓰는 기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하여튼 촛불 시위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지난 몇 년 사이에 북한 핵 실험이라든지 그런 거보다 더 큰 그런 뉴스로 지속적으로 다뤄졌던 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국 사회 전체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좀 경향이라든지 트렌드 같은 걸 이렇게 지켜보는 외신 기자 입장에서 볼 때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한국이라는 사회는 뭔가 좀 일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아주 긴박하기도 하고 뭔가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사회였다는 게 느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짐이 있었는데요. 앞에 말씀하신 교수분들이나 또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분석했지만은 기자들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에서 어떤 사회 움직임이 있는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걸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 중에 외신 기자들이 좀 많이 관심 가진 것, 특히 저 같은 저를 비롯한 몇몇 외신 기자를 관심 가진 사건인데, 예를 들어서 국정원 사건이라든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이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7, 80년대에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고 또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그런 악습이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런 악습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졌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홍성담 화백이라는 분이 풍자한 그림이죠. 세월호 풍자한 그림을 광주 비엔날레에 이렇게 제출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압력과 거기에 굴복한 광주시에 의해서 이렇게 퇴출한 사건이 있죠. 예. 이런 게 나중에는 블랙리스트라는 게 밝혀지다 보니까
그게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은, 당시에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한국 사회의 경직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이 역시 아마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비슷한 시위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대한민국 법원이나 검찰청 앞에 가면 시위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시위하는 그 플래카드를 보면 그중 한 명이 어떤 분이 있는가 하면 멍멍이라는 이런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검찰이나 사법부는 정치 권력의 주구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시위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그 국가의 법 집행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항상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한국 사회는 그게 지난 몇 년 사이에 아주 심했고, 특히 검찰이라든지 법 집행 기관, 정의 실현 기관, 이런 기관들은 글쎄요, 한국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식들이 이런 엘리트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하기도 하는 기관이지만은, 절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거나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한국 사회 전체에서 볼 때 아주 큰 폐단이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약점이기도 한 그런 걸 좀 많이 나타나는 사건이 많았던 것입니다. 방금 말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예를 들어서 외신하고 관련이 됐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진 사건이기도 합니다만은, 산케이 신문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문 비슷한 보도를 했다고. 물론 그 같은 기사로서 볼 때 그 기사가 잘 제대로 써진 기사있냐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런 기사를 명예훼손, 우리나라는 명예훼손 형법으로 처벌되잖아요.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해야 하는 그런 한국 검찰, 그게 사실은 외신 기자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이거 한국 사회 이미지에 자기 발등에 도끼 찍는 거였거든요. 외국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한국 정부,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 그쪽으로 몰아가고, 또 당연히 그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으니까요. 그 역시 한국 사회의 상당히 경직된 모습, 그런데 외신들도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 자주 다녀와서 북한에 대한 좀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닌다고, 돌아다니는 재미교포가 있었는데, 여성분이죠. 그분을 꼭 그렇게 강제 출국해야만 성이 차는 듯한 그런 정부, 그런 모습이 있었고,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세월호 사건이죠. 세월호 사건이 사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로서는 이 사건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 국민이 다 분노하는 상황이었고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정치 지도자라면 그걸 잘 이용을 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였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서로 한국 사회가 갈라지면서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국민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는 참 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외신 기자들끼리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촛불 시위로 이어질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거나 상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일단 촛불 시위로 엄청난 시위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 사실 제가 외신 기자이지만은 다른 외신 기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서로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언론처럼 교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가까이 지내는 외신 기자들 사이에 일반적인 느낌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 되게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매주말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모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상당히 축제적인 분위기죠. 얼핏 보기에는. 막 춤추는 모습도 있고 노래 부르는 모습도 있고, 음악도 되게 경쾌한 음악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강력한 그런 정치적인 구호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지속되면서 결국은
국회나 정치권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한국 사회의 그 시민의 힘이라 그럴까요? 예, 그걸 보면서 한국 민주주의는 되게 다이내믹하다, 젊어 보인다. 그리고 또 한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그런 좀 유연성이라 그럴까요? 예,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걸 평가하는 걸 제가 간혹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특히 좀 나이가 든 외신 기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7, 80년대부터 이렇게 한국을 이렇게 취재해온 나이 좀 든 외신 기자들은 야, 한국 사회는 데모를 해야만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나라다. 예, 이런 지적을 많이 해요. 예. 그게 결국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뭐 기득권이나 검찰이라든지 또는 뭐 정부라든지 심지어 정당 국회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라도 나서서 이걸 이 엘리트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고 나서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 예. 외국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나름대로 한국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할까? 나름대로 자기들을 생각해 보니까, 예, 판단이 그렇게 내리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예. 근데 이게 그 집회 현장에 가보면 최순실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시위만은 아니잖아요. 가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은 온갖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 다 이렇게 그게 좌절이라 분노를 표출하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기자들에 대한 항의하는 모습도 많지 않았습니까? MBC라든지 KBS 기자라든지 기자들을 기레기라 부른다든지, 예. 그리고 한국 언론 같은 경우는 뭐 어느 나라 언론이나 항상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은 정치 권력에 따라서, 예, 논조가 확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저렇게 바뀌기도 하고 또 최근에 뭐 이렇게 문자 메시지 이런 걸 보면 아시겠지만은 정권력에 아주 쪼들어들어가는 듯한 그런 언론의 모습, 감찰견이라 그럴까요? 예,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모습, 이런 걸 사실 국민들은 그 문자 메시지 보기 전에 피부로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그 항의하는 모습에서 나타난 걸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서 정권이 바뀐 것은 사실은 그 촛불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원하는 모습의 시작에 불과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정말 원했던 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한국 민주주의가 좀 더 이렇게 영어를 사용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업그레이드 되고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문제점, 그게 좀 해결되는 기회를 원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런 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많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국은 전쟁이라든지 군사 독재라든지 그런 걸 거쳐오면서 항상 뭔가 이루는 나라였거든요. 외국 시각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중요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상원 기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 예정대로라면 여러분 여기 발제문에 보시면 경기대학교 임마누엘 패스트라이시 교수님 모시고 또 좋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요. 가족의 문제가 급하게 생기셔서 외국에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사로 봐서는 참 고맙습니다. 그 교수님이. 시간이 엄청 지금 길어졌습니다. 조용필 씨가 늘 마지막에 나오듯이 우리의 조용필입니다. 네. 마지막 토론인데 누군지 아시죠? 지금 우리 최상원 기자님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던져주셨는데 정말 적폐청산 없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적폐청산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에 뛰어가는 길에 먼저 뛰어가는 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예, 발제 듣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 대단하죠?
저는 웃기지 않아도 우리 옆에 계신 YTN이 아니고 뉴욕타임스 기자이신 한국 지부장이십니다. 최성원 기자님이 하나도 안 웃겨도 여러분들의 숨소리까지도 멎게 하는 이런 팩트의 나열, 이것이 참 예술적이다 하는 느낌을 방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기지 않으려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 사진에 왜 고를 잡고 계세요? 머리가 아파요. 적폐청산하려고 그러니까. 웃기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또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기재위에 박강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크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 말씀은 5분 내로 줄이는데 한번 시계를 한번 재봐 주십시오. 가능하게 들어오는지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국면마다 이 명예혁명, 촛불 시민 명예혁명이 가능했던 몇 가지의 중요한 계기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우리 국민들의 명령, 그걸 국정과제로 표현하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걸로 마칠까 합니다. 작년 10월 24일 날 JTBC에서 손석희 진행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 태블릿 PC였습니다. 민간인 최순실에게 어마어마한 국가기밀이 공유되고 유출되었다. 최순실과 무슨 관계라고 하는 고영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순실의 유일하게 잘하는 것은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것이다. 이게 국민들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요지부동이던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본부를 이틀 후에 만듭니다. 10월 27일 일입니다. 그리고 달이 바뀌어서 작년 11월 17일 날 최순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이 최순실 특검법과 관련해서 우리 당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 통과되기 약 한 달 전쯤에 저를 조용히 부릅니다. 한 2, 3일 만에 만들 수 있겠어? 그건 제 기본 전공입니다. 정말로 3일 만에 뚝딱뚝딱, 그렇지만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새누리당과 협상을 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겨둬야 될 사람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참 우리 엄청나게 힘들게 만드는 예결위 간사인데 김도읍 의원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협상을 하면서 김 의원님, 다른 건 몰라도 야당 추천 특검으로 합시다. 거기서 흔쾌한 답을 얻었습니다. 형님 좋습니다. 대신 수사기간은 조금 줄입시다. 그래서 야당 추천의 특검, 즉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추천 특검 후보가 가능한 구조가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특검이 성공하게 된 박영수 특검이 탄생하게 된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아무튼 그때 김도읍 의원님은 감사드립니다. 그 당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국정조사, 최순실 국정농단을 특별하게 조사하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같은 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7차례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온 국민을 연애 오락 프로그램이 아닌, 여기 우리 아까 연예인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까? 연예인이에요? 예. 연예인입니다. 네, 맞습니까? 네. 오셨던데, 온 국민을 예능 프로그램이 아닌 시사, 국정조사에 온 국민의 눈을 다 끌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한번 뿜었다고 스타가 됐는데, 사실은 제가 한 일이 많습니다. 이거 뿜어가지고 스타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네. 근데 뿜어서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이게 참 어찌 보면 그 엄정한 국정조사에서 뿜었다는 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오는 증인마다 이재용 부회장, 우병우, 김기춘, 조윤선 증인마다 전부 다 모르쇠로 아니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 국민들이 보다가 우라통이 터지는데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는 제가 뿜으니까 그것마저도 청량하다, 볼만하다. 그래서 박수를 쳐준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박영수 특검, 우리 국민들이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지켜본 그 열화와 같은 성원과 뜨거움이 박영수 특검을 성공시키는 큰 힘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해봅니다. 자, 우리 아까 문상식 변호사님이 특검이 의결돼가지고 헌법재판소로 이 탄핵소추안이 의결돼가지고 헌법재판소로 왔는데 결정적 고비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죠. 전문법칙이라는 거. 원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즉 죄를 지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면 수백 명의 국정농단 증인들을 일일이 다 헌법재판소 탄핵법정에 다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고가 되어 있는 2명의 헌법재판관의 퇴임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한 분은 그 대행이셨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두 분이 나란히 퇴임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전체 9분 중에 2분이 퇴임이 되면 7분이 남습니다. 7분 중에 헌법재판관 1분 내지 2분만 마음이 바뀌면 6명의 탄핵 결정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탄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면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본인은 퇴임하지만 3월 13일부로 퇴임이 예정되어 있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퇴임하기 전까지는 이 탄핵 심판이 결론이 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검찰 출신의 굉장히 보수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조차도 이 파면 결정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 빨리 결정해야 된다. 이 발언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다.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그리고 아까 문상식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강윤원 재판관, 주심 재판관이십니다. 이 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절차를 심판하는 그러한 결정이지, 그러한 절차지 형사재판이 아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여러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조사받는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했던 그 조서 또는 조사 과정을 전부 다 녹화했던 그러한 조서들은 별도로 증인으로서 탄핵 심판정에 부르지 않아도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이 결정이 8대0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이룬 결정적인 힘이라는 점도 박수로 격려를 해주셔야 되는 대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는 1700만 명, 우리 안진걸 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박명림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나라, 모두의 민주주의, 촛불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그로부터 국민들이 이제 정부가 결정한 내용들을 홍보받고 정부가 결정한 내용을 통지받아서 그냥 그런가, 대통령이 잘하고 계신가, 정부가 잘하고 있는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강요들이 잘하고 있는가, 그냥 관전하고 때가 되면 투표장에 가가지고 잘한다, 지지, 잘못한다, 반대, 이러한 수동적 민주주의의 대상으로서의 국민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난 23차례의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그 참여의 정신, 이 나라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우리 국민이 더 이상 나라가 아니다, 이게 나라냐, 이 개탄스러운 과정을 엄단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국정농단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직접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겠다라는 것이 촛불 민주주의로 규정할 수 있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제1의 국정과제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죠?
어제 법무부와 안전행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막 싸우잖아요. 그죠? 검찰도 개혁해야 돼서 검찰개혁의 제1의 과제가 뭡니까, 여러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빨리 만들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올해 내로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됩니까? 그러려면 또 한번 촛불 들은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셔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또 하나의 과제로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과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사활을 걸고 검찰은 덜 뺏기려고 경찰은 더 뺏어오려고 하는 과제입니다. 우리 표창 의원님 끝까지 여기 계시지만 우리 표창 의원님은 경찰 출신이시고 경찰대학 교수도 하셨잖아요. 우리 표창 의원님은 다 잘하는데 경찰 편을 많이 들어요. 네,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의 우리 백혜련 의원님은 다 잘하는데 검찰 편을 많이 들어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다 잘하는데 법원에 관해서는 조금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박범계 의원이에요. 네, 그렇지만 엊그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유죄를 하면서 조금 찔끔찔끔 유죄만 했어요. 화끈하게 전부 유죄가 아니고 그러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그 형량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어디 팟캐스트에 가가지고 분석을 쫙 해서 저부터 법원을 비호하는 법원 출신의 국회의원이 아니고 경찰을 비호하는 표창원 의원님이 아니고 검찰을 비호하는 백혜련 의원님이 아니고 이제는 검찰개혁과 경찰개혁과 법원개혁을 함께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문재인 대통령께서 확 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만든 기획안에는 2019년, 202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전에 끝내야지. 개헌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아야지. 그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고 국민들에게 그 동의 여부를 묻자 이렇게 결정을 해주신 겁니다. 탁월하죠? 네. 이게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입니다.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서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를 완성해서 이 촛불명예 시민혁명을 우리 박민명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완성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부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님처럼 마음을 딱 다잡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정말 적폐청산도 되고 개혁도 되는 건데 의원님 왜 약속 안 지키세요? 뭐요? 5분이라며. 일어나 보세요. 꼴밤한데. 일어나 보세요. 우리 눈높이가 맞아서 내가 봐주는 거야. 방송에서 뵐 때는 엄청 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다부지게 일 잘하시니까 참 좋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끝내고 같이 토론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허락치 않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제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몇 분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마무리 삼아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인사를 해주시는 걸로. 의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객석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들으면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었다. 우리 같이 소통하는 없으세요? 예, 저쪽에 있는 젊은 분. 네, 마이크 갑니다. 기왕이면은 방송에 녹화도 되고 그러니까 또 생방송도 나가니까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사는 최민창이라고 합니다. 오, 부산에서 올라오셨구나. 네. 아까 전에,
원내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촛불혁명 때 이제 뭐 청년들도 앞장을 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청소년들도 되게 앞장을 많이 섰거든요. 아, 청소년이시네요. 저는 대학생이긴 대학생인데 빠른 년생이라서 아직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당시 이제 촛불혁명 때도 되게 광화문에도 학생들이 나서가지고 먼저 촛불을 들고 어른들이 참여를 그렇게 유도를 시켰는데 그때는 이제 되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해서 되게 말도 많이 하시고 여기 표창원 의원님이나 이재정 의원님도 되게 발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정작 또 이번 정기 국회가 다가왔는데 어제 보니까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님께서는 뭐 선거권 연령 인하가 필요하시다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정작 그렇게 앞장서셨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 선거권 연령이 필요하다 청소년을 위한 뭐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런 발언을 안 하시니까 되게 아쉽고 좀 속상한 마음도 있어가지고 빨리 국민의당이랑 뭐 바른정당이랑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연대를 이뤄가지고 이번 정기국회나 뭐 다음 12월달 뭐 예비회의에선 꼭 청소년 투표권을 그렇게 통과를 시키셔가지고 내년 6월 교육감 선거 때는 꼭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우리 표창원 의원님께 좀 드려주세요. 예, 의원님이 기왕에 이름 나왔으니까 한마디 좀 해줘. 저기 마이크, 거기 앞에 쓰셔가지고 너무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고. 웬일이야. 네. 뭐,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해운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당에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해서 죄송하긴 한데 저희가 너무 여러 차례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아. 그리고 이 18세 연령 인하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전 세계 OECD급 국가의 같은 나이 또래 청소년들보다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 당시에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인 협조를 안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통과가 안 됐었는데, 이해운 대표님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무적인 현상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국민의당은 원래 저희와 같은 입장이었고, 정의당도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가 아마 이제는 18세 연령 인하가 가능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쪽에, 네, 이제 막 손을 막 드시고 난리가 났네, 지금. 큰일 났네. 예. 네, 최용철이라고 합니다. 어느 동네에서 오셨습니까? 네, 서교동에서 서교동, 왔습니다. 네. 박병계 의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이 좋아서가 아니고 반드시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큰 재앙이라고 하는 이런 촛불의 커다란 명제 앞에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고위공직자 수사이든 하여튼 이 적폐청산에 큰 국민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대장이라고 하는 전제들을 가슴속에 품고 지금 곳곳에 매복하고 있는 국민들의 심정입니다. 하여튼 정치권은 용기 잃지 마시고 적폐청산에 한시도 눈 떼지 마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적폐청산 하실 때 시민들의 목소리도 네. 지금 귀 많이 기울여주고 네, 계시는 거죠? 네. 예. 시민들의 이야기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예, 저쪽에 계신 분.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오느냐고 앞에 내용은 좀 놓쳐서 좀 아쉽습니다. 저는 서울의 소리 김창수 기자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저희가 적폐청산을 주제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오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적폐청산의 그 대상에 이명박과 그 정권에서 벌어진 일을
도외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기자단이 얼마 전에 이명박 사무실의 동향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저 기다리지만은 않겠습니다. 저희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나설 때 나서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명박과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그 온갖 적폐에 대해서 청산할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그분에 대해서 한 말씀 꼭 듣고 싶습니다. 물론 박범계 의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골 잡고 계시는 박범계 의원님 좀 자꾸 보여. 제가 강연을 이제 국정과제 설명회를 뭐 부산에서도 했고 오늘 인천도 하고 이제 또 광주도 가고 그럴 예정인데요.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구속될 때 근데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구속되는 거 참 잘하는 일이고 온 국민이 박수를 치는 일인데 이 시민의 여론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러겠다는 게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하고 그때 벌어졌던 일들 그거 하는 게 더 국민들이 더 바라는지도 모른다고 제 아내의 말로 대신 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죄송한데 시간이 조금 좀 그래서 여성 한 분만 그러면 예 받을까요? 예, 왜냐하면 네. 그러면 우리 저쪽에 계신 분, 네. 유난히 또 여성이 없으셔가지고 질문하신 분 중에 또 화면에 또 구색상 우리가 또 꽃이 또 나와줘야 되는데 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네. 네.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민우이고요. 국민기업 포스코의 내부 고발자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포스코의 부패 비리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가 징계 면직을 당했고 지금도 계속 포스코가 대표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기업이 보수정권 9년 동안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서울의 소리, 민중의 소리인가 죄송합니다. 기자님께서 이명박의 그 비리, 적폐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이명박은 물론 그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부분도 있지만 국부를 막대하게 유린한 부분이 더 저는 막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포스코이고 공기업입니다. 지금 앞서 우리 촛불혁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촛불혁명에서 가장 요구한 것이 적폐를 청산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지금 우리 권력기관들에 대한 적폐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고 이제 남은 게 언론과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범 100일뿐이 안 된 정부이기는 하지만 적폐 청산이라는 거는 저는 순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속도라는 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정권 초반에 이 적폐 청산이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확실한 성과가 나와야지만 저는 물론 경제가 이게 뒷받침이 돼줘야 이게 동력을 받아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적폐 청산이라는 부분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려면 이 초반 1년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시간을 보내서야 되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초조하기까지도 합니다. 이제 중앙지검이라든가 모든 조직이 세팅이 됐으면 제대로 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 9년의 적폐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부분은 네. 저는 공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기를 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여러분들의 바람 다 아마 여기 저 의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마음속에 품고 계실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응원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짧게 순서대로 예, 우리 변호사님부터 간단하게 마무리 인사? 예. 그것도 예, 보시려고요. 예. 사실
사실 저는 이제 그 촛불 시위 한 번도 나간 적은 없습니다. 11월 9일 이제 탄핵 심판 그 소추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하고 3월 10일까지 이제 심판정에는 매 회마다 나갔지만 탄핵 촛불 집회는 한 번도 나가지 않았었는데요. 좀 한쪽에 약간의 부채의식이 있어요. 물론 뭐 저는 제가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큰 부채의식은 없지만 그러면서 참 우리 국민들 그 다른 제 옆에 있는 친구들, 누나들, 동생들 참 그 광장에서 정말 고생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제 앞으로 더 고생해야겠구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 뽑아놨으면 그 대통령이 의미 있고 진짜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정말 더 고생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앞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더 많은 고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아주 집중해 주시고 또 긍정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메모는 많이 해놨는데요. 특히 이제 의견 주신 분들 중에 18세 선거권,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의 주요 적폐뿐만 아니라 MB 정권에 있었던 온갖 악행들에 대한 적폐 청산, 또 포스코나 KT 같은 사실상 국민기업인데 권력의 전리품으로 전락해가지고 비리가 일어나고 부조리가 일어나는 것, 그다음에 최순실 비리와도 실제로 연루가 되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까지 주셔서 사실 지금 여기까지 와서 말씀 주신 분들의 답답함이 있기 전에 정부 여당과 또 국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민사단체가 빨리빨리 해냈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좀 답답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100일 지났잖아요. 그래서 좀 지금 답답한 마음들을 이제 향후 이제 9월 1일부터 국회가 개원합니다. 이번 국회 때 누구나 얘기한 것처럼 정부 1년 동안에 가장 많은 개혁과 적폐 청산을 할 수 있는 1년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과 또 시민단체 다시 한번 제2의 촛불 시민혁명이라는 각오로 똘똘 뭉쳐서 꼭 청산해야 될 과제들과 동시에 이렇게 청산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도 많이 이루어져야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으시잖아요. 일면 이번 큰 건 아니겠지만 이번 10월 1일 날 임시 공휴일을 지정한다 그러고 그래서 추석 연휴가 세계 최장 노동 시간이 시달린 우리나라에서 추석 연휴가 한 10일쯤 된다 그러고 그중에 3일은 사실상 거북이도로 돼서 고속도로 통행료 받으면 안 돼야 되는데 그동안 억지로 받아왔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3일은 면제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고향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반갑거든요. 그런 작은 정책이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의외로 그런 감동이 다른 사회개혁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동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반값 등록금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먼저 우리 국민들 열받게 하는 그 대입 전용료 아시죠, 여러분? 예전에는 한두 개 되면 요즘 한 10군데 가지고 한 100만 원 돈 듭니다. 열받잖아요. 그리고 합격하면 겨우 또 입학금이 또 100만 원이 기다립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을 때, 작지만 피부에 와닿는 문제에 관심 많구나라는 굉장히 큰 기쁨을 받았었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 모신 패널들이나 우리 시민 여러분, 그다음에 표창 의원님 끝까지 계셔서 너무 고마운데 촛불 시민혁명의 진정한 성공은 정치격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피부로 와닿는 좋은 정책들이 하나씩 그래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걱정 없는 세상이 동시에 진행됐을 때 훨씬 효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폐청산과 우리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 쌍끌이 전략으로 우리도 마음 모아서 이번 국회 9월부터 12월까지 최대한 많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또 강하게 이렇게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정치권과 국회에 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민사회에서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예. 자, 이번에는 우리 교수님. 네. 저도 오늘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박범계 의원님 칭찬을 박범계 의원님이 주최한 회의라서가 아니라 꼭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학자니까 아무래도, 광장과 의회를 연결하는데 이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그걸 지켜보면서, 법률적이고 정치적인 양 측면에서 박범계 의원님이 갖고 계신 애국심과 전문성이 아니었으면 이번 탄핵의 고비고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이 굉장히 절묘하게 배치했구나 하는 걸 여러 차례 느꼈는데 박범계 의원님은 정말
그 숨겨진 역할은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겠지만 당신이 워낙 겸손하셔서 그래서 저는 그냥 한 시민으로서 좀 큰 박수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메모하고 이럴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신 기록이 아직도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시민 그 선생님 그거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재인 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굉장히 절대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치는 보이지 않는 정치라고 고전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냥 촛불 세대를 사실 끝으로 이렇게 시민이 항상 광장에 나와야 되고 나라 걱정해야 되고 참여하지 않고 시민적 삶보다는 조금 안온한 개인적 삶, 평안한 삶, 조금 정원한 그래서 핀란드의 나라가 바르니까 핀란드 국민의 삶이 얼마나 고요한지 하루가 예정되어 있고 안정되어 있고 자녀들의 미래를 예측 가능하고 저희는 투잡을 뛰어도 뭐 이게 과외비 하나 마련하기 힘든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민적 삶이 조금 이제 개인적 삶을 안내하고 보장하는 그래서 삶을 바꾸는 개혁, 내 삶을 바꾸는 개혁에 문재인 정부가 꼭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바로 촛불 시민들의 촛불 열망이고 어쩌면 문재인 정부한테 주는 그런 촛불 명령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최상훈 기자님. 저는 사실 여기 좀 엄격하게 불려 나와서 뭐 이렇게 좋은 말씀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런 촛불 시위처럼 큰 정치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게 흔치 않지 않습니까? 아주 그 희귀한 현상이고 이게 우리 한국 사회로 볼 때 정치권이나 한국 사회에 볼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한국 사회를 좀 더 좋게 만드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걸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뭐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한국 사회가 안전하고 좀 더 민주주의가 있고 안전한 사회가 있다면 그걸 납부하는 그런 안전장치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든지 뭐 검찰이나 이런 법 집행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든지 또는 뭐 부패하지 않아도 편법을 쓰지 않아도 내가 출세할 수 있고 기업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이렇게 신뢰받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사실은 그게 좀 부족하다고 국민들이 많이 울분을 토로한 게 촛불 시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좀 고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린다면 사실 한국 사회가 이제는 옛날과는 다르게 대통령이나 정부가 나서서 한다고 해서 이게 뭐 큰 업적을 남기고 그런 시기가 지났잖아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촛불 시위에서 이렇게 시작된 이 에너지는 정말 절호의 찬스인 것 같아요. 이걸 잘 이용해서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사실 이 토론회를 기획하는 건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국정기획자문위에 있을 때 함께 정말 이 아이디어와 또 우리 패널 선생님들의 섭외 이런 데 도움을 주신 경희대학의 임채원 교수님 지금 와 계신데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려웠던 일이 김미화 우리 선생님, 방송인 김미화 선생님을 모시는 일인데 픽사리가 나가지고 안 될 뻔하다가 제가 또 일정을 바꿔가면서 테러를 딱 막아가지고 전문 용어 쓰시네, 삑사리. 예. 끝내는 모셨거든요. 오늘 정말 잘했죠? 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이 사실은 지난 23차례의 촛불 집회 시위를 뒤에서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 기획하고 이끌었습니다. 거기에 실무 책임자 중에 한 분인 우리 참여연대 안진걸 처장님, 저분이 저랑 키가 이렇게 비슷하게 작아도 저보다 더 당차입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명림 교수님은 정말 제가 저에 대해서 칭찬을 해줬다고 제가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그 깊이와 폭이 뭐 깊고 넓을 뿐만 아니라 촛불 혁명의 과정 곳곳 언제나 시민들과 함께 하고 의회주의와 어떤 국민 주권의 참여주의를 절묘하게 잘 이렇게 조화를 이끄는 그런 담론을 주도하는 학자신데요. 오늘 규정한 것처럼 이 촛불혁명이라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와 국민 참여주의가 잘 결합한 그러니까 국민만 있었던 것이 또 아니고 국민만 있었으면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구중궁궐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처단을 합니다. 그게 전 세계 혁명의 과정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 다시 말하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즉 제도화된 한국 헌법, 우리 헌법상의 모든 기관들이 함께 국민과 이뤄낸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다시 평가받아야 될 오늘 그 교수님이 정의인데 제가 너무 근사하게 잘 포장하고 있죠. 그러한 전대미문의 정말로 그러한 명예 시민혁명을 이룬 것이다. 그래서 우리 박명림 교수님 오늘 이 원고를 꼭 여러분들 읽어보시라고 제가 꼭 권하고 드리고 싶고요.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상식 변호사님은 당연히 탄핵소추 변호사이기 때문에 촛불 집회에 와서 사진 찍히면 공정성에 의심을 받으니까 당연히 뭐 집회에 안 나오신 건 당연한 거고 그렇지만 이게 만약 탄핵이 길어져 가지고 자기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법률회사에서 쫓겨났으면 뻔했다고 하는 그 말씀은 귀엽고 재밌었습니다. 문상식 변호사님에게도 큰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뉴욕타임스 최성원 기자님은 제 고향이기도 한데 충북 영동에 가면 노근리라고 있습니다. 6.25 한국 동란 중에 민간인이 대량으로 학살된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5.18 광주 민중항쟁 그다음에 제주 4.3 또 거창 양민 학살 사건과 함께 거창 산청까지 들어갑니다. 거창 산청 그리고 영동 노건리 사건 진상규명하고 거기에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가 우리 문재인 정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 노건리 사건을 취재해서 뉴욕타임스에 대문짝만하게 실어주신 한국인이지만 정말로 훌륭한 신분의 훌륭한 기자님이십니다. 오늘 정말 대단했죠?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로 섭외하는데 어려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임 교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시고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 적폐청산 명예와 책임을 걸고 우리 당의 이름으로 우리 문재인 정권의 이름으로 이루어내겠다라는 각오의 말씀으로 제 말씀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촛불혁명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좋은 이야기 나눠주신 5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